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저 스튜디오의 홍종영 팀장입니다. 허경영을 다시 보다 허경영 리뷰 오늘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따라서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사실 최근에 그 대출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제 신용 정도면은 한 1,000만 원을 빌리는데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오겠냐 뭐 했더니만 그때 제가 들었던 게 금리가 한 16%였나 18% 정도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와, 금리가 진짜 높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만 원을 빌리면은 거기서 이자만 한 18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굉장히 시장에 어떤 위축될 만한 요인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가계대출 문제라거나 금리 인상, 요즘은 또 뭐 건설 현장 뭐 원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건설업계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뭐 시멘트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뭐 그로 인해서 또 건설 현장이 뭐 건설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보이는데 보면은 가계빚이 사상 첫 9천만 원대를 돌파했다. 청년 세대 부채는 41%를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보면은 한국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처음으로 9천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29세 이하의 가구 빚이 41%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구당 가지고 있는 빚이 평균 9천만 원이다. 왜 이렇게 청년들의 빚이 늘어난 거냐면 이 영끌이라는 문화, 왜냐면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좋았잖아요. 주식 시장도 괜찮았고 그러면서 집값이 뭐 3개월 만에 막 1억, 2억 막 이렇게 뛰니까 그 당시 기조는 야, 지금 집을 안 사놓으면 손해다. 지금 대출이라도 해서 집 사놔야지. 이거 그냥 나는 전세만 살다가 보니까는 이거 내 친구는 빚 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벌써 2억이 떴대. 나는 전세에서 뭐 하는 거야? 나만 바보가 될 수 있나? 이러면서 막 이제 빚을 막 빚지면서 집을 샀던 거죠, 부동산. 그래서 작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가 굉장히 많았고, 실질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빚을 내가지고 이제 주택 투자도 하고 뭐 주식 투자도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작년에 하필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뜨거웠고 코인 투자 열풍도 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빚이 41%나 늘었던 것이 작년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집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크고 또 청년들이 진 빚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과거 어떤 인터뷰를 해주셨는지 같이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경영 TV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본자 이슈. 한국에 늘어가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안. 허경영 이대로 경제에 폭망한다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네, 총재 오늘은 대한민국의 부채 관련해서 질문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네, 총재님 현재 국제금융협회 IIF의 7월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7.9%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세계 1위라는 소식을 허경영 총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이때가 2020년 9월인데 이때 이미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방금 아까 말했던 작년에 있었던 엄청난 대출과 투기 열풍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한국은 아마 더 훨씬 더 높아졌을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은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라는 기사고요.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4.3%. 36개국 중 유일하게 100%가 넘었다. 유일하게 이렇게 빚의 부담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 한국이. 더 보겠습니다. 2위인 영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84.4%인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97.9%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이 가계부채를 정부가 떠안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97.9%고 네. 일본이 가계부채가 네. 57.2%예요. 일본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낮아요. 반면에 일본 국가부채가 높은 걸로 일본은 알고 국가부채가 있는데. 237%예요. 와. 그러니까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에 보시면 인터뷰에서 일본의 부채 비율 237%라고 하셨는데 진짜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237%가 나오죠. 예. 이런 사소한 정보 하나하나도 너무나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계신 게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시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세한 수치까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채가 GDP에 네. 2배 반이야. 음.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우리는 GDP의 국가부채가 절반도 안 되는 3분의 1 수준이야. 40%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부채는 이자가 안 나가니까 네. 대통령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국민들한테 주는 거잖아. 네. 응? 네. 그럼 그게 양적 완화인데 그런 국민들의 빚을 1600조 가계부채가 1년에 100조 이자가 나. 100조. 예. 그럼 그걸 안 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100조만큼의 돈이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은행으로 빠지는 들어가지. 거군요. 그러면은 국민의 가계부채는 늘어나기만 하고 예. 또 아까 뉴스를 보니까 가게당 지고 있는 빚이 평균 9천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출을 알아봤을 때 그 대출 금리로 제시받았던 게 한 18%라고 나왔었는데, 계산하기 쉽게 20%라고 치자면은 그러면 9천만 원에 20% 하면은 1,8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가게는 이 가지고 있는 빚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만 1,8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1,800만 원이면은 1년 동안 낸다고 하면은 한 150만 원씩은 내야죠. 그러니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씩 대출 이자만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자로만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돼 요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3개월 나가면 그냥 집채해가지고 가게 얻고 예. 집채해가지고 권리금 몇 억씩 주고 가게 얻은 사람도 있어. 또 집채해가지고 보증금 그래 놨는데 가게 문 닫아. 뭐 안 돼. 빚져. 보증금 날라가. 뭐 이러니까 가게 하는 사람들이 중소상인들이나 중산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행 이자 석 달만 안 되면 경매요. 그 경매가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부채 증가율이 세계 1위야. 예. 부채 증가율이 세계 1위야. 가계 부채 세계 1위야. 이거는 정치를 잘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1위인데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또한 1위라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원래도 많고 이 많은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채를 많이 지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호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계 부채 1,600조는 이자가 1년에 100조가 나가. 예. 국가 부채는 아무리 많아도 이자가 안 나와. 무이자야. 네. 그럼 왜 국민들을 이렇게 죽이노? 그거는 정부든 국회의원이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금융사들하고 연결돼 있다는 소리 아니야. 네. 부익부 빈익빈이라 이 말이야. 뭔가 저 국회가 부자들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왜 국민 가계부채 1,600조 이자가 연간 100조가 나오는데 국가가 그걸 떠안지 않아? 떠안아주지 않으면 다 도산이야. 그러니까 펌프가 바삭 말라 있는데 거기다가 숟가락으로 물 한 숟가락 주는 거야.
그게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거야. 그것도 매월 200만 원 준다면 몰라.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고. 그거 왜 한 숟가락 주노? 그 주면은 펌프가 물이 올라오나? 부족하죠. 예. 이 당시 민주당 그 당시 여당이죠. 여당에서는 국민지원금 막 30만 원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였는데 이 당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 가계부채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각해지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으셨는데 왜 이렇게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을까요? 왜냐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 너무나 파격적이기 때문이겠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민들이 가장 빚쟁이가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근데 국가의 재정 상황은 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국민들은 매달 이자만 내더라도 엄청난 돈을 지금 부담하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국가의 형편은 괜찮네. 이거 국가가 빚을 좀 떠안고 국민들 빚 좀 탕감해 줍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대선의 간판 공약으로 내걸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기득권이나 뭐 기득권들과 연계되어 있는 언론에서는 그거를 허황되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또 이거를 뭐 황당한 공약이라고 몰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뭔가 이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미 그 사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빚을 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매년 엄청난 금액의 돈이 이제 부채에 대한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거기다가 금리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안 봐도 뻔하다. 너무나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은 소비가 침체되고 뭐 시장이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뭐 투자 시장도 많이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더 소비가 안 일어나고 기업들도 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기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경제적으로 악순환이 벌어질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한번 칼을 든 자가 이 부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탕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저나 수많은 허파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시고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분이죠. 응? 국가가 지금 하는 모든 제도는 그것도 선거 때 직전에 줘. 선거 직전에 여당이 국민들한테 40만 원씩 50 논아주면 이게 뭐야? 이상하지 않아? 맞습니다. 지금도 선거 때 기다릴 거야 아마. 이거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초등학교에서 반장 뽑는 선거에서도 그런 상도위가 있고 도리가 있잖아요. 반장이 된 후에 햄버거를 사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반장 선거를 앞두고서 반 학급에게 햄버거를 돌린다? 그거 상당히 미심쩍고 뭔가 수상한 거죠. 그런 것처럼 꼭 이 정권을 잡은 이들이 푼돈 얼마 안 되는 돈을 국민들에게 선거철에 맞아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너무 그 속셈이 보이는 상술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의식이 있는 국민으로서 그런 점을 간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그걸 보고 계신 허경영 총재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그런 거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기다릴지도 모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왜 돈을 주겠다 막 시간 끌다가 선거 직전에 야 이거 받아라. 이러면 이게 뭐야? 엄격히 따지면 그런 건 선거법 위반이야. 아무리 국가가 줘도 국가는 뭐야? 항상 여당하고 가깝잖아. 총재님 지금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서만 1조 1,400억 원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증가한다는 건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소리야.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이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면은 예. 그냥 그대로 줄도산이야. 바로 줄도산에 맞습니다. 왜 신용을 시켰나? 이럴 때 위기 때 신용대출 받으려고 신용시킨 거야. 그렇네요. 그래 네. 신용 있는 사람은 일단 살아남아야 돼. 살려줘야 돼. 예. 그 지가 담보해놓고 신용대출 받는데 그걸 막아? 그러면 아주 양심적인 사업가들이 다 망해버려. 신용 지키던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적자를
국가가 준다면 몰라도 예. 자기들이 신용대출 이자 부담 많아가면서 빚 갚는데 왜 그걸 막아? 정말 맞는 말씀이지 않나요? 이게 자유시장 체제가 맞는 거죠. 예. 그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대출을 아예 막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부의 입장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늘다 보니까 그러면 국가 부채를 늘리고 가계 부채를 낮춰줘야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뭐 고소득자와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규제해서 이런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 고신용자나 예. 큰 돈 있는 사람들은 가계 신용대출 안 받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신용대출을 이 같은 상황에서 규제하는 것은 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목말라서 숨 넘어가는 사람들이 융자 받는 거, 신용대출 받는 거지. 그럼 부자들이 뭐하러 신용대출 받아? 예. 이자 나오는데. 그래 안 그래?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줄여보려고 방안을 찾다가 뭐 가계부채 이런 줄여버리고 방안 찾는 게 예. 국민 죽이는 거 요구하는 거. 맞습니다. 나 참 그 사람들 내가 그러잖아. 국가 부채가 늘리더라도 예. 양적 완에서 국민들한테 이번만큼은 빚을 탕감 조치해야 돼. 이 영상을 아마 안티분들도 보실 거예요. 아니면 허경영 잘 모르겠다, 정책은 좋은 것 같은데 막 신인 발언은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보고 계실 텐데, 보세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과연 어느 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지를 좀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가는 살만한 형편이고 국민들은 빚쟁이 만들었는데 그거 좀 갚아주면 안 되냐? 국민들 숨통 좀 트이게 정부에서 돈 좀 풀어가지고 빚 좀 없애주면 안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허경영 총재님이신 거고,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는 빚마저 못 빌리도록, 대출마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거죠. 실질적인 국민의 생활을 신경 쓰는 한 사람과 오히려 경제에 대한 어떤 통계 수치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정부의 입장 중에서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시는 것이 누구신가, 그런 것을 보다 보면은 이 이상하고 허황되고 사기꾼인 줄 알았던 허경영 총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국민들이 잘 살게 하고자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부채 늘리더라도 양적 완화해서 이 국민들의 빚 이번만큼은 한번 청산하자, 탕감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높아졌을까요? 그 시작이 그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김영삼 정권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국민들에게 주면서 소비를 장려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신용카드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문화 충격이죠. 돈이 없어도 일단은 긁으면 내가 물건을 다 살 수가 있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물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경제는 좋아 보이죠. 그 당시 시장에 물건들은 잘 팔리고 뭐 경제 지표도 좋아지니까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시장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 신용카드로 일으켰던 그 경제 호황은 결국 훗날 우리가 몇 배의 그 이자로 갚아야 될 빚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부터 쌓였던 국민의 빚, 어느 정권에서도 이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고 있는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1위에 이르게 됐고,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처음에 순진하고 멋모르던 국민들에게 잘못된 소비 문화를 부흥시켰던 정부의 책임이 가장 1차적으로 큰 것이고, 또한 이것을 그동안 어느 정권에서도 제대로 신경 쓰면서 해결을 해주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 가계부채는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정부가 책임져서 국민들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게 바로 저희가 보고 있는 여기 앞에 계신 허경영 총재님이신 겁니다.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처한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힘과 응원을 보태야 우리의 형편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이, 국민들의 형편이.
그러니까 뭐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거기에만 너무 현혹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되는 소리를 해주고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우리는 마냥 허경영 총재님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지금의 정치인들은 이상한 점이 없을까요? 지금의 정치인들은 뭐 숨기고 있거나 뭐 잘못한 게 없고 뭐 그들의 주머니는 정말 투명하게 뭐 돈 한 푼, 국민의 돈 한 푼 안 쓰고 뭐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세금 잘 내고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가의 세금 매년 40억 플러스 뭐 주식회사에서 내는 뭐 세금 30억 해서 뭐 거의 매년 60억, 70억씩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뭐죠? 국가 세금을 타먹으면서 그 세금으로 자기들 주머니 채운단 말이에요. 그럼 정작 보면 누가 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발언을 좀 하지만 정작 국가에 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세금을 투명하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매년 꼬박꼬박 내는 사람과, 앞에서는 국민들 위하겠다, 국가 잘 살게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뭐 화천대유니 대장동이니 뭐 LH 사태니 그 외에 숱한 비자금 조성과 국회의원들과의 뭐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자기들 가족들 챙기고 자기들 뭐 장모 챙기고 자기들과 관계된 사람들만 먹여 살리고 주머니 채워주는 정치인들 중에서 누가 더 과연 맞는 사람이란 말이죠. 누가 더 정상이냔 말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앞에서 좋은 말 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거는 전혀 모르고, 앞에서 조금 이해 안 되고 이상한 말 해도 뒤에서 몇십 년간 정말 국가와 국민들 위해서 일해왔던 그 이면의 모습은 못 본 채 표면에 이상한 것만 보고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국가. 네? 네. 총재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1억씩 주려면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이 필요. 자,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빚 문제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셨더니만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거인 거죠. 아니 1억씩을 어떻게,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와서 주냐고 국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그렇게 반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전 국민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돈 모양과 수표 모양, 예. 무기명 채권의 모양만 바꿔가지고 디자인을 싹 바꿔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람들 거는 세금된 기록이 있어야 돼. 못 바꿔가. 네. 그래 안 그래? 돈 출처돼야 돼. 가지고 뭐 감옥 가려고 돈 들고 나가냐? 천조가 나 생겨. 천조가 당장 안 들어와. 와, 저는 이 부분 진짜 듣고서 너무 놀랐어요. 자, 이제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비책으로 지하자금 회수를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집계되지 않은 돈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워낙 뭐 부정부패 뇌물이 심한 나라이기도 하고 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이런 게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자, 그런 게 다 뭐 조폭들에 의해서 막 그게 이제 지하자금으로 잡히고 이거를 정계와 결탁해가지고 이거를 또 자금을 세탁해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돈을 만드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대한민국에 숨어져 있는 돈의 규모가 한 1000조 가량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회수하겠다는 거죠. 화폐의 모양을 바꾸는데 화폐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천재적인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국민들은 이렇게 웃게 되는 그런 진짜 재밌으면서도 뛰어난 천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눈먼 돈들, 사라졌던 돈들, 그리고 뭐 분명히 발행은 했는데 뭐 어디 하수구에 빠져서 아니면은 뭐 주머니 어디에 넣었는데 뭐 그 돈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린 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몇십 년 동안 쌓였으면은 이제 그 돈을 이제 화폐를 바꾸면서 이제 가용 가능한 화폐로 바꾸는 거죠. 그 놀고 있고 집계되지 않고 있던 지하에서 돌아다니던 그 1000조 가량의 규모의 그 돈들을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천조가 나 생겨. 천조가 당장 안 들어와. 시절에 부정돈 잡은 애들 뭐 뇌물 먹은 놈들 막 국가에 뭐 뇌물 먹은 사람들 숨겨놓은 돈 있나 없나? 5만 원권. 말도 말어. 하나도 못 가 나와. 이 돈 어디서 나왔어? 그럼 뭐라 그래? 그런 돈이 한 1000조가 돼.
5만 원권이 나오면서 특히나 더 그 지하 자금을 보관하기가 쉬워졌고 큰 돈들을 거래하기가 쉬워진 거죠. 보면은 여기 5만 원권 회수율이 25%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000장을 발행하면은 250장 정도만 은행에 들어온다는 거죠. 750장은 사라지고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고, 예.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참 돈이 어딘가로 새고 있는 부분이 많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돈 모양만 바꿔버리면 천조 나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조를 양성하라 해. 예. 그러면 2000조잖아. 네. 그러면 2000조가 국민한테 주지. 네. 1억씩 주잖아. 18상 이상 주잖아. 네. 그러면 1600조 가계부채가 싹 갚아버려. 그럼 은행으로 1600조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노? 돈이 돈이 한국은행에 더 들어가. 어. 찍기는 1000조 찍었는데 예. 1600조가 국가로 들어간다니까. 분명히 은행에서는 1000조를 냈는데 들어오는 거는 1600조 이상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지하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던 지하 자금을 끌어다가 이거를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꿨으니까 그러면서 2000조가 생겼는데 그거를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은 1600조의 가계부채가 탕감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400조는 또 시장에 풀리면서 시장에 확 돈이 더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1000조를 냈는데 1600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 돈을 굴리기 위해서 보다 더 낮은 금리로 시장에 돈을 많이 풀 수가 있고, 그렇게 시장에 점점 돈이 돌게 되면은 국민들은 부담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내가 졌던 빚이 사라지니까 매년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던 돈이 굳게 되고, 그 돈은 보다 더 많은 소비 활동과 경제 활동에 쓰이게 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1000조를 쓰고서 2000조, 거의 3000조가 돌아다니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게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그 방법들을 다 이제 고안을 한 이후에 이렇게 1억 원 지급 공약을 하셨다는 것이 정말 일반 정치인들이나 전 세계 어느 이런 인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과 확실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서 강력한 공약을 주장하는 인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중에 돈이 400조만 풀려. 와. 2000조를 풀면 그래 안 그래. 그 400조 풀려봐야 그냥 이제 사람들이 이자가 나가니까 숨통이 트이고 뻔뻔 물이 나오는 거야 이제. 와. 국가는 빚을 떠나도 일본은 238%야 GDP 대비. 우리는 GDP 대비 40%야. 네. 국민은 거지 만들어 놓고 국가는 빚이 없네. 이게 잘하는 거예요? 국가는 이자가 나오는데 한국은행에다 야, 너 우리 이자 안 주거든. 그런 사람들이 좀 끌어놔야지. 왜 국민들한테 이걸 빚을 덩텅이로 안겨놨고 이걸 내몰라라 하면은 나라 다 망해. 망해요. 네. 아,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이런 분이 세계를 이끌어야 되는 게 맞죠. 1000조의 지하 자금 회수하고 1000조 발행해가지고 국민들의 빚 부담 해결해주고, 그 빚을 정부가 떠안는다고 해도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한 1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150%, 뭐 일본은 250%가 되는 정부의 부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000조를 발행을 해도 다른 일반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빚이 없단 말이죠, 정부가. 그 정부는 또 빚에 대한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그렇게 국민들 살리면서 정부가 그 국가의 부채를 늘려도 전혀 국가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 그러한 점을 이 허경영 총재님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국가는 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빚도 위험하다. 부채 비율 세계 4위라고 나오죠. 이것은 한국의 기업 부채 비율입니다. 아,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이고 이제는 기업의 부채 비율이 세계 4위라는 거예요. 국민도 빚쟁이 다 됐고 기업도 빚쟁이 다 됐어요. 기업 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에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세계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여파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에 빠지며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이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마저 빠르게 악화되면 국내 경제의 새로운 위기 뇌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 기업들의 장사는 잘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빚은 많다는 것이죠. 코로나와 뭐 다양한 어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 그러면서 최근에 또 어떤 사태가 있었죠? 레고 사태가 있었죠. 자,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했던 뭐 특수 목적 회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갚지 못해서 파산했다. 자, 보면 레고랜드 파산 사태도 있었고, 요것도 한번 볼게요. 미분양의 자금난까지 아파트 공사 중단됐다. 이거는 2022년 11월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추가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울산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데 급기야 공사를 중단한 곳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들어 기름을 비롯해서 다양한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을 하였죠. 거기다가 너무나 달러도 강세이다 보니까 건설 회사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커졌는데 가뜩이나 지금 부채도 많은 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고 요즘 들어서는 원자재 값도 인상한 데다가 이제는 대출을 받기도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금난에 빠졌고 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합니다. 총재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정부의 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그 부담을 나라가 떠안는 이자 부담을 이자 부담을 없애고 가계 부채를 탕감 조치해야 이자 안 나가. 그러면 그 탕감하는 돈이 국가가 끌어안잖아. 네. 그럼 국가가 채권 발행해서 주잖아. 그럼 그건 이자가 안 나가니까. 국가는 그걸 가지고 있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 옛날에 100억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 빚이 100원, 200원 이래서 그 200원 가지고 있어봐. 지금 200원 돈 그 빚이냐? 네. 국가 부채를 가지고 오래만 가면 돈 가치가 떨어져 버려. 와, 진짜 몇 가지를 다 고려하고서 이런 공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약하셨던 것처럼 국가의 부채를 늘리고 국민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해서 부채 문제를 탕감한단 말이죠. 지하 자금에서 1,000조 끌어오고 또 1,000조를 추가로 발행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2,000조라는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은 이 경제 파이가 커지게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 파이를 늘리다 보면은 국가가 지금 지고 있는 뭐 1,500조의 그 빚이 나중에 우리의 경제 규모가 만약에 막 몇 경을 가진 막 이런 거대한 경제 규모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정부가 지고 있는 이 1,500조라는 이 빚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말 이 앞으로의 그런 파이 키우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까지도. 그러니까 이 1억 원 지급 공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 엄청난 그런 해안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군요. 근데 개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늘어나니까 이거는 지옥이고 국가 부채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화폐가 인하되면 자연 삭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경제학자들 전부 앞으로 경제학자들 내 그만 가만두지라. 네,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빚을 국가가 떠안아야 되는지, 왜 전 국민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공약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신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건설업계가 진짜 큰 타격입니다. 보면은 이게 11월 달만 하더라도 이미 이 건설 현장이 건설이 많이 중단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원자재 값이 상승되고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고 대출 금리는 높은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해버리니까는 시멘트 공급이 안 돼서 건설 현장이 이제 건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건설 업계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건설 현장들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또 그러면서 건설이 중단되니까 입주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것 같고 이것을 누군가 조장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건설업계가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대한민국 경제에 앞으로 얼마나 더 진짜 큰 타격을 입게 될지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미 수차례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경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간간히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집이 예전만큼 잘 팔리는 시대도 지났고 지금까지 그전까지 올랐던 집값이 이제는 하락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거기서 또 지금 계속해서 건설이 일어나고 있는 건설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 정말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큰 경제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피부로 이제 느껴지는 단계에 온 것 같고 정말 우리는 앞으로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허경영 TV에 올라온 광고 영상입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직접 출연하셨던 유튜브 광고 영상인데 허경영이 직접 찍은 골 때리는 1억 원 광고라는 제목이고 조회수가 한 175만 정도 되네요. 이 영상 한번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니 말로만 자꾸 낸다 하지 말고 내줘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가지고 나가. 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투자 열풍이다, 영끌해서 집 사야 된다라면서 작년에 엄청나게 대출도 받고 무리해서라도 막 집을 사거나 이제 주식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좋으니까 막 빚져가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주식을 샀던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 주변에도. 저 역시도 조금 샀다가 피해를 봤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그 빚져서 샀던 부동산 값이 내려가고 있고 또 주식 시장이 또 안 좋아지고 있죠. 거기다가 가상화폐 시장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내가 지고 있는 빚에 대한 대출 이자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빚대로 졌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불어나고 빚내서 투자했던 자산들의 값은 하락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젠 망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잘 있어요. 청년 지금 뭐 하는 건가? 아직 포기하지 마. 내가 있잖아. 허경영 취임 후 2달 내에 1억 원을 지급해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국민들과 청년들의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거야. 뭐야? 이건 누구야? 어이 아줌마, 요즘 좀 힘들다면서 돈만 좀 봐야겠구만. 뭐야 이게 뭐야? 돈이잖아 돈. 네, 재밌는 광고 영상입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돈맛 좀 봐야 된다. 국민들 돈맛 좀 보게 해줄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기획해서 만들었던 영상인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고 영상에 대한 댓글을 잠깐 볼게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 사기 아니냐고, 성공할 수 있냐고, 앞일은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른다. 지금 알 수 있는 건 이런 엄청난 정책을 유일하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정책을 제시한 정치인이 그 외에 없었다는 것이다.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 당연한 추론을 외면하고 어제와 같이 노예로 남을 것인가? 허구한 날 도둑놈만 뽑아놓고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보고 또 보았다. 지금의 여야는 검증된 도둑놈들임을. 이라는 댓글이 있고 무려 좋아요가 2,000개나 받은 댓글입니다. 또 다음 댓글 보면 가만 보면은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데 허경영은 억울하겠다. 국민들 깨어나야 된다. 정말 현실인 게 슬프다. 지금도 빚 때문에 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세계 1위인 국가이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애를 가장 많이 안 낳는 나라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믿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재미도 있고 희망과 행복이 보입니다. 허경영 후보님 찐 애국자 존경합니다. 아니 머리 때린 거에서 터졌다. 크크크크 진짜 개웃기네. 뒤통수랑 마지막 웃기네. 이런 거 다 어린 학생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 청년들, 못 배운 자들과 배운 자들,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시다. 이 위트 속에 눈물 난다. 웃기면서도 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일단 국민들을 웃게 해줘서 벌써 행복지수 상승 이런 글도 있고요. 이런 이 킹받는 광고 트렌드 읽는 거 미쳤다. 왠지 울컥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요즘 좀 힘들다면서 돈만 좀 봐야겠구만. 뭐야 이게 뭐야? 돈이잖아 돈. 여기 너무 이 표정이 진짜 아이처럼 즐거워 보이시는 이 표정이 너무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 허경영 총재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 문제를 우리는 진작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국민들은 다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빚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또 자살하는 국민도 없이, 모두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돈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저희는 좀 더 힘내고 잘 버텨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이 허경영 총재님의 진가를 알리고 이분의 특수한 에너지와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는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본저 스튜디오의 홍조경 팀장이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